아주 먼 옛날 유서 깊은 조선 왕조 시대의 평안도 땅에 배좌수라는 한 양반이 살았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존경받았으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집에는 깊고 조용한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고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중시하던 시대에 이것은 조용한 위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의 아내가 강렬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천상의 존재가 내려와 그녀에게 완벽하게 핀 꽃 한 송이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곧 그 예언은 실현되었습니다. 9달 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운 딸을 낳았고 사람들은 그 아이를 장화장호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2년 후 그만큼 사랑스러운 둘째 딸이 태어났고 홍련홍리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자매는 마치 한 영혼이 두 몸에 깃든 것처럼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적막했던 집안에는 마침내 그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언니 장화는 차분하고 우아했으며 동생 홍련은 상냥하고 온화했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세상은 홍련이 겨우 5살 때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상실은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배좌수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대를 이어야 한다는 엄청난 사회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의무감에 이끌려 그는 재혼했습니다. 계모 허씨 부인으로만 알려진 그의 새 아내는 친어머니가 빛이었다면 그녀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매력의 가면을 쓰고 새 남편에게 그의 딸들을 친자식처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에서는 쓰리고 해로운 질투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장화와 홍련의 존재 자체, 그들의 아름다움과 선량함은 허씨 부인에게 자신이 있기 전에 여인이 남긴 유산임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상기시켰습니다. 이 숨겨진 분노는 진정으로 유독한 것으로 골마갔습니다. 허씨 부인이 아들 셋을 낳자 집안에서의 그녀의 위치는 굳건해졌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확보되자 친절의 가면은 찢겨 나갔습니다. 자매에게 안식처였던 집은 그들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계모의 잔인함은 차가운 외면과 날카로운 말 한마디처럼 사소하게 시작되었지만 곧 끊임없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번졌습니다. 그녀는 자매를 자신의 아들들에게 돌아가야 할 가문의 재산을 축내는 장애물로만 여겼습니다. 순종적으로 자라온 장화와 홍련은 서로를 유일한 위안으로 삼으며 그녀의 고통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아버지 배좌수는 자신의 일과 세 아들들에게 몰두한 나머지 아내가 어떤 괴물로 변했는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매가 젊은 여성으로 성장하자 그들의 아름다움은 계모의 증오를 더욱 불태웠습니다. 마침내 언니 장화가 약혼하게 되면서 파국이 찾아왔습니다. 허씨 부인에게 이것은 분노를 일으키는 비용이었습니다. 결혼식에는 지참금이 필요했고 그 돈은 그녀가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 탐내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탐욕과 질투는 단지 결혼을 막는 것을 넘어 장화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기 위한 괴물 같은 계획으로 뒤틀렸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큰아들에게 명하여 잠든 의붓누이의 방에 몰래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껍질을 벗긴 죽은 쥐를 이불 밑에 놓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계모는 남편에게 달려가 장화에 대한 끔찍한 악몽을 꾼 척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딸의 방으로 끌고 가 연극적인 몸짓으로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깨끗한 흰 시트 위에는 피 묻은 사체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겁에 질린 남편에게 그것을 비밀스러운 유산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여성의 순결이 그녀의 모든 가치를 정의하던 엄격한 조선 사회에서 이것은 완전한 파멸이었습니다.
계모는 장화가 가문에 말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수치를 가져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완전히 조종당하고 혐오감에 빠져 그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평생 덕의 모범이었던 장화는 갑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할 아버지에게 더러운 존재로 비쳤습니다. 수치심에 짓눌린 장화는 집을 뛰쳐나와 숲속의 작고 조용한 연못에 다다를 때까지 맹목적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계모가 아들에게 뒤를 밟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장화가 물가에서 흐느끼고 있을 때 그는 뒤로 몰래 다가가 그녀를 탁한 물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익사했습니다. 전설의 일부 판본에 따르면 아들이 돌아서려 할 때 거대한 호랑이가 숲에서 뛰쳐나와 그의 팔과 다리를 찢어버리는 우주적 정의의 섬광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홍련은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이해해 준 유일한 영혼이었던 언니를 잃은 것은 그녀의 정신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불구가 된 것에 격분한 계모는 홍련에게 증오의 모든 힘을 쏟아냈습니다. 학대는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고통에 짓눌린 홍련은 단 하나의 탈출구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길을 따라 숲으로 가서 바로 그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사악한 계모는 승리했습니다. 아름다운 두 송이 꽃, 장화와 홍련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토록 불타는 불의를 안고 죽은 영혼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머뭅니다. 그리고 장화와 홍련의 영혼에게는 반드시 전해져야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매가 사라지자 배좌수의 집에는 부자연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계모는 남편의 첫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마지막 흔적들을 마침내 지웠다고 믿으며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집 담장 너머에서는 새롭고 무서운 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매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부끄러운 자살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풀려났습니다. 그들의 운명에 대한 불의로 불타오른 자매의 영혼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곧 마을의 불안한 속삭임은 겁에 질린 소문으로 변했습니다. 여행자들은 연못 근처에서 반투명하게 빛나는 두 젊은 여인의 유령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너무나 깊어서 공기 중에 온기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귀신 소동은 연못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매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들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실현할 힘을 가진 유일한 사람, 바로 마을의 부사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매가 죽은 직후 새로운 부사가 부임했습니다. 부임 첫날 밤, 그가 서재에 앉아 있을 때 촛불이 갑자기 깜박이며 꺼지고 방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환영이 나타났고 그들의 흰 소복은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그들은 말을 하려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지만 남자는 너무나 큰 공포에 질려 치명적인 심장마비로 다음 날 아침 책상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몇 주 후 그의 후임자가 도착하여 그 이야기를 어리석은 미신이라며 공개적으로 일축했습니다. 그 역시 우는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해가 뜨기 전에 공포로 죽었습니다. 이 패턴은 반복되었습니다. 부사가 임명될 때마다 같은 끔찍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 자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악명 높은 곳, 어떤 관리도 감히 다스리려 하지 않는 저주받은 곳이 되어 무법과 공포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자매의 필사적인 외침은 역효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해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말 그대로 공포로 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때 새로운 관리가 그 자리에 배정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젊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깊은 의무감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유령이 출몰하는 마을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두려워하기보다는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죽음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그는 그 미스터리를 풀기로 결심하고 그 자리를 수락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마을의 공포는 물리적인 존재감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가 살아있는 송장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새 부사는 서재로 가서 촛불 하나를 켜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는 책을 읽지도 글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조용한 방을 향해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소. 듣고 있소. 전할 이야기가 있다면 내가 듣겠소. 부사의 초대는 무거운 침묵 속에 감돌았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방을 휩쓸며 촛불을 꺼뜨렸습니다. 문이 저절로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문가에는 긴검은 머리를 풀어헤친 흰 옷을 입은 두 젊은 여인의 희미한 형상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아닌 공감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본 이 부사에게 그들은 무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길 잃고 상심한 두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가 장화와 홍련이구나.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흐느끼며 두 영혼은 방으로 들어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귀신인 장화가 마른 입 사이로 부는 바람 같은 속삭임으로 먼저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부사들을 해칠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순전히 압도적인 슬픔의 힘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단지 누군가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몇 시간 동안 귀신들은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즐거웠던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충격, 그리고 얼음 같은 심장을 가진 계모의 도착에 대해 말했습니다. 장화는 마지막 사악한 계략을 고통스럽게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껍질 벗긴 쥐, 아버지의 얼굴에 떠오른 혐오감, 그리고 의부족바가 지켜보는 가운데 머리 위로 덮쳐오던 차가운 물. 그러자 홍련이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견딜 수 없었던 외로움과 점점 심해지는 잔인함이 어떻게 자신의 언니의 뒤를 따라 그 물웅덩이 속 무덤으로 이끌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화는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부사에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계모가 제 유산된 아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조사해 주십시오. 영혼이 속삭였습니다. 그것이 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영혼들은 사라졌고 부사는 춥고 조용한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상한 사건을 조사하는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해당한 두 소녀의 선택된 옹호자였습니다. 그는 희생자들 자신의 증언을 들었고 그들이 죽음으로 지키려 했던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부사는 공식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배좌수와 그의 아내 허씨 부인을 소환하여 딸들의 죽음에 대한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허씨 부인은 비통에 잠긴 척 대단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부사의 첫 번째 명령은 장화의 불명예에 대한 증거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허씨 부인의 평정심이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항의했지만 부사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물건은 여전히 천에 쌓인 채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계모 그리고 그녀의 큰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사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풀었습니다. 귀신들이 약속한 대로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크고 마른 쥐에 썩어가는 사체였습니다. 방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수치의 모든 기반이 먼지로 변하는 것을 보며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계모는 그녀의 정교한 거짓말, 그물이 눈앞에서 풀리면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시오, 허씨 부인. 부사가 차가운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새로운 거짓말을 꾸며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장화는 누명을 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사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모의 큰아들에게로 돌아서서 그의 팔과 다리가 없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그를 집요하게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화가 죽던 날 어디에 있었느냐? 궁지에 몰리고 겁에 질린 아들은 마침내 자백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계획했고 장화를 연못으로 밀어넣은 것이 자신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모든 끔찍한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자백은 수위처럼 방을 뒤덮었습니다. 아버지 배좌수는 순수하고 영혼을 뒤흔드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깨달음은 그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다가왔습니다. 그의 딸들은 무고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에 근거하여 자신의 자식을 단죄했고 독사가 그의 가정을 내부에서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의 죄책감은 부사가 내릴 수 있는 어떤 형벌보다도 훨씬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허씨 부인과 그녀의 아들에게는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침묵시켰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목소리들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부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엄격한 조선 왕조의 법에 따라 계모와 그녀의 큰아들은 공모 및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의 공개 처형은 그런 범죄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선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장화와 홍련의 명예는 공식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날 밤 부사는 다시 조용한 서재에 앉았습니다. 이전처럼 자매의 영혼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한때 고뇌로 뒤틀렸던 그들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부사에게 깊이 절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 뒤 빛나는 빛 속으로 사라졌고 그들의 영혼은 마침내 자유롭게 떠나갔습니다. 마을의 귀신 소동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마지막 아름다운 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의 아버지는 친절하고 온화한 여인과 세 번째로 결혼했습니다. 결혼 첫날 밤 그는 장화와 홍련이 빛나고 웃는 모습으로 나타나 다시 그와 함께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9달 후 그의 새 아내는 쌍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장화와 홍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들은 그들의 이름값을 했던 이들에게서 빼앗겼던 사랑으로 가득 찬 집에서 자랐습니다. 이는 선의 궁극적인 승리를 상징하는 우주적 은총의 마지막 행위였습니다. 장화와 홍련의 전설은 정의를 향한 어떤 외침은 너무나 강렬해서 무덤 너머에서도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우리 세계의 표면 바로 아래에 모든 빛이 결국 청산되는 우주적 대차대조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살해당하고 수치를 당한 두 자매는 지워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수사관이자 옹호자가 되었고 그들의 유령 같은 분노는 정의의 저울이 균형을 이루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깊이 묻혀 있더라도 진실은 항상 빛을 향해 싸워나갈 것임을 상기시켜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신비로운 전설을 즐기셨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세요.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